지난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과 보전 첫 번째 파트의 수업으로 생물 다양성의 개념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생물 다양성 보전 두 번째 파트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배웠던 생물 다양성이 인간의 활동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할 건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후에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캠페인까지 이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오는 모든 내용을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수업을 듣고 핵심 개념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이 다양한 생물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배웠는데요.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도 이제 생물 자원들로부터 얻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좀 더 풍족한 것이죠. 이와 같은 생물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나라들 간의 약속, 협약을 맺어 서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을 하나 보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최근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사라지면서 현재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다양한 신문 기사들을 보면 첫 번째 날개 달린 상아라고 하는 긴 꼬리 코뿔새 같은 경우는 무차별적인 밀렵의 멸종위기에 처하게 됐고 멸종위기 중인 황새는 전신주의 감전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멸종위기종인 참고래는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죠. 이와 같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멸종이 가속화되는 데는 인간 활동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생물 종다양성이 감소하는 주요한 원인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지 않았던 외래종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점차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외래종의 유입은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내 유입된 외래종 중 하나인 뉴트리아. 뉴트리아는 가죽과 고기를 이용하기 위해 들여왔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잘 팔리지 않아 사람들이 사육을 포기하였습니다. 방치된 뉴트리아는 물풀뿐 아니라 물고기의 새알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매우 빠르게 번식하여 우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외래종은 새롭게 정착한 지역의 생물을 위협하기도 하고 천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생태계 파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러한 외래종의 침입뿐 아니라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생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물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생물 다양성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셈이죠. 앞의 영상에서 봤듯이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으로는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 외래종 도입, 불법 포획 및 남획, 환경오염, 그리고 지구온난화 등이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은 대부분 인간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와 관련하여 2019년 5월에 나온 좋은 영상이 있어서 조금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지난 6일 생물 다양성 감소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지속해서 감소한다면 인류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오늘 에코 매거진에서는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생물 다양성 감소에 따른 생태계 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지난 4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였죠. 파리에서 유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총회가 열렸는데 참 이 회의에서 전 지구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채택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를 얘기하기 전에 IPBES라고 하죠. 유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PBES는 전 세계 전문가와 정부 대표가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위기를 평가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2년 설립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네. 지구의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하고 해당 결과를 각국에 전달하는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국가별로 생태계를 살리는 정책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바로 이 국제기구입니다. 네. 총회는 회원으로 가입된 국가의 정부 대표단이 모여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이번에 열린 총회가 제7차 총회였는데 104개국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자, 이번 총회에서 전지구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오세혁 앵커가 얘기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정말 전례 없는 그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보고서는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을 다룬 보고서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었는데요. 생물 다양성을 다룬 정부 간 보고서가 나온 건 2005년 유엔이 새천년 생태계 평가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에 14년 만입니다. 세계 50개국 과학자와 사회과학 전문가 145명이 작성하고 132개국 전문가 310명이 검토했는데요. 지난 50년간의 변화를 평가하고 경제발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선 보고서에서는 6개 장과 4개의 핵심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현황, 그리고 변화 요인, 미래 예측 등
예측 등 어떤 대응 전략이 주요 메시지로 담겨 있습니다. 예. 이 보고서에는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수십 년 내로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종이나요? 예. 네, 이는 지난 인류 역사 중 멸종한 동식물종 수보다 많습니다. 네. 양서류가 44%, 그리고 해양 포유류는 34%가 멸종 위기에 처했고요. 가축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까지 인류 역사에서 식량 생산과 농업에 쓰이던 가축 중 9%가 멸종했고요. 예. 2000년 이후 매년 한국 산림 면적인 650만 헥타르의 산림이 전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등 어떤 숲파괴도 심각하다고 담겨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정말 이 영상과 수치를 함께 들으니까 더 심각성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생물 다양성 감소의 5가지의 직접 요인으로는 토지 이용, 그리고 남획, 기후변화, 오염, 침입, 외래종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예. 가장 영향이 큰 것은 토지 이용의 변화인데요. 과거 20년간 새로 만들어진 농지 중에서 절반은 천연림을 훼손해서 만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과다한 생산과 소비, 기술 발전 등의 요인도 생물 다양성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6,6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한 뒤 처음으로 지구가 대멸종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예. 인류가 혁신적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205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네. 인간 역시 단기적으로는 멸종 위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 생존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연구에 참여한 한 학자가 지적했습니다. 뭐 기후변화나 외래종의 침입도 이렇게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결국은 인간의 활동의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또 인류가 늘면서 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이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1970년 이후에 인류는 37억 명에서 76억 명으로 2배 이상이 증가했고요. 예. 그리고 늘어난 인류를 먹여 살리려고 농작물 생산액도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육상이나 해양 환경이 나쁜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1980년대 이후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은 10배가 늘어 바다 거북이, 바닥 조류, 그리고 바다 포유류 등 최소 267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생태계 파괴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선 1980년대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이 2배로 늘어서 평균 기온이 섭씨 0.7도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로버트 왓슨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전 의장은 생물 다양성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풍요로운 삶에도 불가결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면서 변화를 불러오기에 아직은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네. 참 이런 생물 다양성이나 뭐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같은 것은 어떤 특정 단체, 국가가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공동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현재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멸종 위기인 생물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자연의 관리나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인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는 2 내지 5년에 한 번씩 세계 멸종위기 동물을 위험 순으로 나누어 구분해서 발표합니다. 예. 예. 구분 방법은 절멸, 야생절멸, 절멸위급, 절멸위기 등 9가지로 분류해서 나누는데요. 예. 대표적인 멸종 동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네. 우리나라에 독도강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이군요. 독도강치. 네, 예. 독도강치는 독도에서 서식하는 바다 사자인데요. 예. 한때 개체수가 4만여 마리에 이를 정도로 많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포획으로 멸종됐습니다. 한번 줄어든 개체수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1994년 IUCN은 최종 멸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서식했던 여행 비둘기는 미국 개척 시대의 식량, 사냥 대회 등으로 무분별하게 잡는 바람에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네. 1890년대에 뒤늦게 보호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고 1914년대 최종 멸종되었습니다. 예. 자, 한때 동해의 상징이었던 독도강치가 이제는 멸종의 상징이 된 건데요. 예. 생물 다양성 감소 현상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외래종들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그리고 먹이사슬의 변형을 가져와서 순환의 원리가 깨지게 되는 것인데요. 네. 결국 일부 생물종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자연 속에서 조화로운 생태계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존은 생태계 질서와 순환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빙하 감소가 되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사막화와 같은 지구 환경 변화에 악영향을 주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합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나 환경단체만 하는 일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는 곧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작은 풀 한 폭이 그리고 벌레 한 마리의 생명체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겠죠. 예. 오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죠. 예. 이 생태계 파괴와 생물종 감소에 맞서서 각국이 펼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정님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 토지 이용의 변화가 바로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개발에 따른 산림의 벌채, 그리고 습지의 매립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고 도로나 댐의 건설 등으로 서식지가 분리되는 단편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개발과 환경파괴로 서식지가 파괴되면 생물이 먹이를 먹고 활동하며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도로나 댐 등에 의해 서식지가 분리되면 생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단편화가 일어나게 되면 왼쪽 사진처럼 동물이 도로나 철로를 걷는 중에 자동차나 기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는 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외래종 유입을 정리해 볼까요? 외래종은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생물을 의미하는데요. 바깥 외자에 올 내자를 써서 바깥에서 온 종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외래종은 새로운 서식지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데요. 일부 종은 새로운 서식지에 천적이나 질병이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번성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고유종이 살 수 없도록 서식지를 변화시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고유종은 무엇일까요? 고유종은 특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생물인데요. 얘네들이 살 수 있는 생태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래종이 도입돼서 정착되어 버리면 대부분 고유종이 밀려나게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외래종이 서식지에 정착해서 고유종과 공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외래종이 오히려 서식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외래종이 대량으로 번식하면서 고유종인 토종 생물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생존을 위협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고유종을 밀어내고 대량 번식한 외래종에는 블루길, 가시박, 서양 등골나물, 그리고 큰잎 우럭, 황소개구리 등이 있는데요. 왼쪽 사진은 블루길로 북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외래종입니다. 고유종의 어린 물고기랑 알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서 문제가 되고요. 오른쪽 사진은 가시박인데요. 주변 식물의 표면이나 가지에 덩굴을 뻗어서 광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고유종을 위협합니다. 이렇게 일부 외래종이 새로운 서식지에 정착하여 고유종을 밀어내고 대량으로 번식하며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고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스나 서양 등골나물도 외래종으로 유명한데요. 서울 남산에도 서양 등골나물이 흔하게 존재합니다.
남산의 약간 그늘진 부분에 과거에는 조그만 관목이나 조금 큰 초본들이 자라났었는데 서양 등골나물이 침입하여 다른 식물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잡초 성격의 이 서양 등골나물은 강력한 타간물질,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고 성장력이 좋기 때문에 숲 하부 생물 및 고유종 멸종 등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남산 내 서양 등골나물의 분포 현황인데요. 굉장히 널리 번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진은 미국 캐나다 동부 지역이 원산지로 외래종의 대명사였던 황소개구리인데요.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 토종 개구리는 물론 원래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이나 쥐까지 잡아먹어서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종으로 뽑혔습니다. 왼쪽 사진이 개구리 포식자인 뱀을 잡아먹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한 데다 황소 같은 소리로 울어서 황소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개구리는 1973년 일본에서 식용 목적으로 대량으로 들어왔다가 장사가 잘 안 되자 가게 주인들이 저수지에 야금야금 버리는 바람에 우리 앞부분 초반 영상에서 뉴트리나가 한국 생태계에 유입된 것처럼 얘들도 생태계에 유입돼 버렸습니다. 이 개구리가 우리나라가 미국 동부랑 또 환경이 비슷하기도 하고 이 개구리 자체가 수명이 5에서 7년이고 황소개구리가 알을 한 마리당 6천에서 4만 개까지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북미에서는 악어에게 약간 간식거리 정도로 먹히는 하위종이었는데 한국 생태계에는 악어가 없다 보니까 약 30년간 상위 단계로 간주되는 뱀을 먹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종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황소개구리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예전만큼 하천에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게 같은 외래종인 큰잎배스로 인해서 잡아먹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황소개구리를 포상금을 걷고 억제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도태되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부에 좋다는 소문이 퍼져서 잡아먹혔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는 조금 이제 감소 추세에 있는 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 포획과 남획인데요. 왼쪽에 있는 코뿔소라던가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오른쪽에 있는 긴 꼬리 코뿔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무차별적인 밀렵, 불법 포획에 의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생물종입니다. 인간이 생물을 마구 잡는 것을 남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획은 한자어로 넘칠 남에 얻을 획자를 써서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은 생물 개체수를 급격히 감소시켜 생태계에서 생물 간 상호작용과 먹이사슬의 변화를 일으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심한 경우 앞에서 본 날개 달린 상아라고 하는 긴 꼬리 코뿔새나 코뿔소처럼 멸종 위기에 처하기까지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포획으로 호랑이, 늑대 등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이미 멸종하였다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참치 남획 모습인데요. 파괴적인 어업활동 때문에 참치 8종 가운데 5종은 멸종위기종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90%에 이르는 대형 포식 어류가 이미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불법 포획이나 남획 문제는 동물에서 흔히 일어나지만 동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식물에도 존재합니다. 식물 중에 멸종위기종은 특별한 관리를 받으며 이것을 불법으로 채취해가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코끼리 상아인데요. 코끼리 상아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코끼리 상아를 밀매하고 이를 얻기 위해서 불법 밀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코끼리 개체수가 줄어들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맺어 1989년부터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의 국제거래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석연료, 농약, 비료 등의 사용 증가, 그리고 쓰레기와 폐수 배출 증가 등에 의한 환경오염도 생물 다양성을 줄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대기오염으로 산성비가 내리면 하천이나 토양이 산성화되어 식물 생장이 억제되고 폐수의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은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켜 생물 농축을 일으킵니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바다 생물이 쓰레기에 걸려 죽거나 지구온난화 등 지구 기후변화로 북극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등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의해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을 하나 보고 올까요? 지금 보여준 영상 외에도 여러분들이 해양 오염이라던가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바다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것과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222쪽에 있는 활동을 간단히 한번 볼까요? 이 그림들은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외래종들을 나타낸 건데요. 서양 등골나물 큰잎우럭, 이 큰잎우럭이 베스입니다. 붉은기 거북, 단풍잎 돼지풀, 꽃맹이, 미, 황소개구리 외에도 오늘 수업에 배운 것과 그 외 다양한 외래종들이 존재합니다. 또 요즘 이렇게 생긴 대벌레나 매미나방이 엄청 번식하고 있는데요. 이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꽃매미와 달리 외래종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자생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생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도 자생종과 외래종의 교배에 의해 태어난 전혀 새로운 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래종이 유입됐을 때 그 외래종뿐만 아니라 후에 다른 종들의 출현으로도 연결되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왜 감소하게 되는지 그 감소 원인들을 배웠는데요. 그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게 바로 서식지 보전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해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서식지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제한을 둬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인 서식지를 보전해 주는 것이죠. 이때 한 종의 특정 서식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군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도로나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로드킬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서 서식지를 연결해주는 생태 통로를 만들어 로드킬을 방지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와 같은 약간 다리같이 생겼는데 위에 식물들이 뒤덮여 있는 공간을 보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생태 통로여서 도로로 분절되어 있는 양쪽의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식물들도 연속적으로 자랄 수 있지만 동물들이 양쪽의 생태계를 왔다 갔다 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또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과 남획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외래종을 유입할 때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여 신중하게 유입해야 합니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데요.
국립생물자원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생물자원과 멸종위기종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가장 높은 멸종위기 등급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여우를 포획했을 때 자연으로 방사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활동들은 종보건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의뢰해서 멸종위기종을 복제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가치가 높은 장소,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은 국가에서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데요.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관리자가 인간 활동에 의해 산불이나 해충, 파괴적인 영향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도롱뇽 서식처라고 이렇게 일종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물의 경우에는 장기간 보관했다가 심어도 다시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에 종자은행이라는 형태로 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작물의 종자를 장기간 저장하여 각 품종이 가진 유용한 유전자를 국립수목원 등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종자 저장고,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 이런 곳에서는 여러 나라들에 있는 그런 종자들을 저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종자은행과 관련하여 지상의 모든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책을 보면 식량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가 전 세계를 누비며 38만 종 이상의 발화 가능한 토종 씨앗들을 모아 러시아에 종자은행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를 침공한 히틀러 군대의 종자은행 씨앗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었다고 하는데요. 히틀러가 엄격한 채식주의자인데다가 생식을 즐겼고 아리아인의 우월성에 사로잡혀 인종 정화를 위해 순수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씨앗들을 많이 뺏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종자은행에 있는 연구자들이 히틀러 군대의 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하실에 숨겨 보관하고 있던 씨앗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씨앗들이 다 식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벼의 씨앗이 우리가 먹는 쌀이듯이 식량이거든요. 이 때문에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고 먹었다면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종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종자은행의 씨앗을 끝까지 먹지 않고 지키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약. 국제사회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 간 협약을 맺어 서로를 규제하는 동시에 협력하고 있다. 람사르 협약.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체결된 협약. 런던 협약. 산업화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 유기로 해양 오염 문제가 발생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정 분배를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 생물 다양성 보존과 관련된 다양한 협약들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체결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생물 다양성 협약은 1994년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1993년에 가입하였고요.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은 1997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동성 야생동물 보존에 관한 협약은 가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의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은 생물 다양성 보존과 관련된 다양한 협약들의 3대 목적은 첫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세 번째로는 유전적 자원의 이용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협약들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법규를 만들고 그런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인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데 인간이 버린 쓰레기 같은 환경 오염이 중요한 원인이었죠. 따라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방출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제초제라던가 농약 같은 것들이 그 지역에 사는 종다양성을 많이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이런 걸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농사를 촉진시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속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서식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도시 속에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어주는 옥상 정원이라던가 아파트 정원, 학교 교정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 앞들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한 노력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멸종위기 동식물을 기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키워서 개체수가 안 줄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멸종위기 동식물 같은 경우는 이미 개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가 교배를 통해서 자손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멸종위기 동물 한 마리를 내가 키우면 그게 걔네가 한 마리 암수를 쌍으로 키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얘가 자손을 낳을 확률이 낮아지고 그 때문에 멸종의 위기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 속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들이라던가 아니면 오염을 줄이는 방향, 아까 말했던 쓰레기 배출이라던가 아니면 농약 사용이 덜하다던가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오염을 줄이는 방향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고기 소비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고기 생산을 위해서 서식지 파괴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고기 소비로 나타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 파괴되고 있고 앞으로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보전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작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가장 빠르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보전 방안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후에 이어서 하는 수업들에서 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관련한 캠페인은 다음번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